XRP 2,700원까지 떨어지면서 1,000원 간다, 500원 간다 이런 말 나온 지가 벌써 엊그젠데 지금 벌써 3,000원 돌파하면서 다시 또 상승 중이죠.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요, 정말로 숫자보다 이 사람 마음을 먼저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릴 때는 손이 아니라 시야가 시험받는 순간인 거고, 누구나 상승은 기다리세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 저점에서 버틴 분들, 그분들에게만 찾아오는 겁니다. 이 결국에 투자에서 우리를 살리는 거는 운이 아니라 이 공포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중요한 마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 대규모 채권 매입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주요 언론들이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이 미국 대통령이 1,200억 원대 채권을 샀다, 이 사실만 보면은 단순한 재테크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투자는 다각화해야 된다, 이런 평범한 설명으로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첫 인상 뒤에는 늘 또 다른 층위가 숨어있죠. 이번 사건도 역시 단순한 매입으로 치부하기에는 리플 XRP랑 연계되는 이런 묘한 구조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이 숨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핏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평범한 움직임 정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로이터랑 월스트리트 저널, 마켓워치 측에서는 미국 정부 윤리청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 175건 이상의 채권을 매입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 구매 총액을 법리로 환산했을 때 최소 8,200만 달러에서 최대 3억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도 이미 1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샀다라는 내용이 공개된 바가 있었죠. 이 마켓워치가 작년 당시 8월까지 공개된 자료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만 보더라도요, 이미 수백 건의 채권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었고, 즉 이번 대규모 매입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매체들이 전한 보도는 주로 이런 숫자랑 대상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한 흐름들이 보이는데요. 상당수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구역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이었고, 하지만 그 일부는 인텔이나 퀄컴, 브로드컴, 여러가지 반도체 기업의 채권이었고요. 메타랑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 그리고 홈디포랑 CVS 같은 소비, 의료 보험 기업,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 같은 월가은행, 그리고 보잉과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항공보험 대기업의 채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이터에 따르면요, 이들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라거나 인프라 투자 기조에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던 분야들이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칩 육성 정책과 직결이 되어 있고,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플랫폼 규제 완화, 이런 기대감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이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부분들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다양한 채권을 매수했을까요? 단순하게 안정적인 자산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정부 정책 방향과 이 매입이 묘하게 맞닿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에 왜 리플 XRP가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 XRP는 국제 송금과 금융 시스템 혁신 분야에 속한 기술 자산입니다. 언뜻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매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두 사건이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목이 던진 질문을 풀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언론이 건너뛴 맥락, 그리고 보도되지 않는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셔야겠죠. 백악관 측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산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왔었지만, 이런 해명만으로 모든 의혹들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초에 인텔에 89억 달러를 투자해서 9.9% 지분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8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포트폴리오에서도 인텔 채권이 대량으로 매입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타이밍 자체가 너무나도 정교한데요. 이 투자업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부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 그 기업의 신용도는 개선되고 채권 수익률은 안정되거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즉 채권 투자자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은 정확히 그 타이밍에 인텔 채권을 산 셈입니다. 이 국가 정책과 개인 투자가 교차하는 모양새로서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라는 의심까지도 붙는 상황인데요. 정부랑 도시의 채권을 많이 사들인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채권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사회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이 대통령의 포트폴리오 안에 이런 채권이 포함된 것은 이 국내 인프라랑 교육 기초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지만요, 이 국가 지도자의 재산 운용은 정부의 우선순위를 은근히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번 거래랑 관련해가지고 흥미로운 분석도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을 대거 매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연준에 강력하게 금리 인하 압박을 해왔었죠. 만약에 인텔 투자 발표 이후에 이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 하락 가능성이 언급됐다면은 이런 매입들이 오히려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인 거 아니냐, 인과관계를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등장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번 매입이 단순한 재무적 판단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얼핏 보면은 평범한 투자 다각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선을 넓히면요, 이 사건은 과거 여러가지 국가 지도자들이 겪어왔던 이해충돌 논란과 닮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 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현직 수장이 임기 중에 특정 기업 주식을 매입했다가 사임 압력을 받았었죠.
영국에서도 고위 관료의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 논란을 만든 사례가 반복이 됩니다. 이 미국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 과거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대선 당시에 부동산 신탁 투자가 도마에 올랐었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미디어 기업과 관련된 투자 논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채권 매입도 역시 단순하게 재산을 늘린 정도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흐름이 보인다는 거. 모든 것들은 겉보다 속에 의미가 숨어 있고 이 사건도 역시 그 연장선상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한국의 한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 과정에서 부동산과 금융거래 내역을 밝히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자체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문제이고 이 고위공직자의 투자 이력은 늘 투명성과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오주의 공개 서류를 보면요. 이 재산 자체가 가족 신탁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통령은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를 떠올리면 이 투자 운용을 사적 신탁에 맡겼다라는 백악관의 설명이 충분한 안전장치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는 거.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정보를 종합해보면요. 이 사건은 미국 윤리법과 금융 시스템의 절차 속에서 이해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연방정부 선출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1978년에 제정된 윤리법에 근거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기간마다 자신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 투자 현황을 보고해야 됐었습니다. 윤리청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서 공개 문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공개 자료가 개별 거래의 정확한 금액을 표기하지 않고 이 100만에서 500만 달러 그리고 또는 1억 달러 이상과 같은 이런 넓은 구간만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말하고 있는 최소 8,200만 달러 규모, 최대 3억 3,700만 달러 이런 수치 자체가 이 실제 금액의 대략적인 범위일 뿐입니다. 대통령 신탁 포트폴리오에서 증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이 거래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재무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산관리팀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윤리청이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나서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하면은 언론이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매입 목록은 밝혀지지만 이 금액은 여전히 구간으로만 제시가 된다는 거. 이제 표면적인 구조랑 실제로 숨어있는 구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겉으로 봤을 때 윤리적인 공개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보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맥락이 존재합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직접 투자 결제를 내렸다고 오해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투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이 만약에 내부 정보가 사전에 흘러나올 경우 부정거래로 이어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정책 발표 하나하나가 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에서요. 이 대통령의 사적 투자가 공적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 대통령이 매입한 채권의 발행처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기업인데 이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채권을 사들인다면 이들이 이런 것들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 이 반면에 일반 투자자는 대통령이 나보다 먼저 시장에 들어왔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매입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단기 국제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소폭 상승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 매입 자체가 시장 금리랑 수익률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살펴보셔야겠죠. 일부 언론들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선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한 것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겁니다. 물론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없겠지만요. 이 표면 구조와 실제 구조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매입 리스트에 오른 주요 기업과 산업군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분야는 반도체 산업인데요.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서 엔비디아랑 AMD에도 대규모 지원을 검토하는 여러가지 첨단 칩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퀄컴과 브로드컴 같은 칩 메이커도 이런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전기차, 5G 여러가지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백악관이 집중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한 거는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는 움직임으로도 보이고, 기술과 플랫폼 기업에서는 메타랑 넷플릭스가 포함이 돼요. 이 메타는 바이든 시절에 규제 압박을 받았었지만 트럼프 재임 이후에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진 기업인데다가 넷플릭스가 코로나 이후에 콘텐츠 수요 증가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홈디포랑 CVS도 눈길을 끄는 기업입니다. 이 홈디포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 리테일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CVS는 제약 보험 분야 대기업으로서 미국 의료보험 정책 변화랑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이에요. 이들 기업 자체가 모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군에 속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월가 은행들도 주목하셔야 될 대상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체이스 같은 이런 금융기업들은 규제 완화랑 금리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특히 JP모건 회사채 매입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은행 관련 조사를 지시한 장면 자체가 이 시장에 묘한 인상을 남겼는데, 항공과 의료 분야에서는 보잉과 유나이티드 헬스가 눈에 띕니다. 이 보잉은 국방, 항공산업 대표주자로서 국방 예산 확대 항공 수요 회복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 최대 보험사로서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민감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채권을 골고루 매입한 것 자체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 제조업 그리고 의료, 항공 같은 여러가지 광범위한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리스트를 보면 눈에 띄는 기업들도 빠져 있습니다. 비슷한 반도체 분야의 경쟁업체인 엔비디아, AMD나 기술주로는 애플, 아마존 같은 이런 기업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대통령 재산 신탁의 운용 대상이 주로 미국 내 우량 채권과 기업이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자체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는 리플 XRP 생태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재 리플사는 이 거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이 비슷한 시기에 리플 네트워크에서는 의문의 XRP 대량 이체가 포착이 됐습니다. 한 가지 지갑에서 2억 개의 XRP가 이동했는데요. 약 4억 4,500만 달러 규모고, 여기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 움직임이 현물 XRP ETF 승인 기대감과 유동성 조정의 예고편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ETF가 승인되면은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여러가지 주요 암호화폐 간의 자금 유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리플과 XRP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자산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리플에게도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시장 반응부터 살펴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채권 매입 발표 이후에 미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매입으로 채권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인데요. 이 반면에 기술주랑 암호화폐 시장은 당장의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죠.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비공개 정책을 안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암호화폐보다 안정자산에 무게를 두었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단기 정보에 흔들리시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사고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대통령의 금융행위가 하나의 신호라면은 그 행위를 둘러싼 정책 흐름을 읽는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장기적으로 친시장, 친테크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 기술주랑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만 봤을 때 이 당장 시장의 변동성이나 거시경제 지표에 대비하라, 이런 메시지로도 읽을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 채권 매입 소식과 리플 XRP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거래로 치부될 수가 있겠지만요. 현재 시스템과 시장의 큰 그림을 함께 보면은 그 의미는 결코 작지가 않다라는 거. 이 대통령의 금융행위 하나하나가 정책 방향을 비추는 신호이기 때문인 거고,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겉보기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겠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암호화폐가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읽을
읽을 줄 아는 게 핵심이겠죠.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대한 채권 매입 뒤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스토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루머나 음모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의 금융위기가 그대로 정부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리플 XRP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런 교훈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뉴스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의 맥락이겠습니다. 이 뉴스가 앞으로 이어질 흐름에 대한 힌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도 절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신다면은 더 멀리 내다볼 줄 아셔야겠죠. 점의 구간에 버티지 못하면 상승장의 기운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리플도 비트코인도 주식도 결국에 모든 투자는 저점에서 반등으로 또 상승으로 또 다시 하락하면서 또 보합권 지켜주고 또 저점으로 이런 흐름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이건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라 이 시장이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고 우리는 그 리듬 위에서 대응할 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개인분들께서 이 순서를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버티지 못한다는 건데요. 바로 저점이라는 구간입니다. 이 저점은 이론으로 보면 간단한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은 공포감이 너무 커지죠. 손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뒤덮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바닥 근처에서 털리고 그 털린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을 보면서 아 내가 또 당했구나 이런 후회를 또 하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점의 시간에 버티지 못하면 상승장의 보상을 얻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리플이 4,900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의 하락이 다시 찾아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라는 거. 이 상승이 있었으니까 조정이 오고요. 조정이 있었으니까 또 반등이 오는 건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락이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면 저점도 찾아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저점 구간이야말로 평균 단가 낮추고 물량 챙기고 상승장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이 기회의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리플 XRP 그리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여러 번 강조 많이 드렸죠. 시장이 좋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고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분할 익절을 하셔라 이런 습관 가지셔라 말씀드렸고 또 반대로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코인 투자 괜히 시작했나 그냥 다 매도하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당연하지만 제일 어려운 매매의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 괜히 비중을 맞추고 목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상 리플이 4,900원 부근으로서 다시 상승하면은 지금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상승하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 다 까먹고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에 분할 매도를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겁니다. 공포의 끝자락에서 몇 발 더 내려가고 나서 반등 나오고 그 반등이 또 다음 움직임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상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이런 구간들이 사실은 남들이 놓치는 기회는 아닐까. 저점은 피하는 순간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버티는 힘, 결국에 다음 상승장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후회만 반복되는 사람을 가르게 되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이 저점의 공포를 견디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리플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XRP 코인 역대급 변동성 보여주면서 급락했다가 이제 다시 또 급등 중에 있는 상황이죠. 매번 영상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시장은요, 늘 우리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파고듭니다.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붙잡지만 이 방향을 놓친 사람은 파도 앞에서 무력해질 뿐이라는
아니라는 거.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에 버티는 힘과 준비된 판단입니다.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큰 변곡점을 부른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디어 11월 달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무성한 이런 시기에 XRP가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번 주는 단순한 경제 일정 발표의 나열이 아니라 이 멀리 보면은 글로벌 물가랑 금리 방향들 그리고 연말 자금 흐름에 징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XRP 시장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번 주의 일정들은 비단 해외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이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나면은 미국과 일본, 한국 이 주요 시장들이 동시에 중요한 발표를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시차랑 지역 간의 상호작용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일정은 11월 25일 화요일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이번 PPI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지표로서 이 마치 식당의 음식값이 오르기 전에 재료비가 먼저 뛰는 것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연료랑 곡물의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 위기의 징후를 알린 바가 있었고요. 2016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서 PPI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 페드가 예상보다 빠른 긴축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PPI가 예상보다 크게 올라온다면 시장은 즉시 불안감을 가지겠죠. 앞으로 소비자 물가도 다시 오르는 건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나리오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갑작스럽게 연준이 금리를 장기간 더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신호가 나온 셈인 거고 이 PPI는 원자재 가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원자재 바스켓 같은 방향성이 PPI랑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10년대 초 이 원유랑 식량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PPI가 상승했었고요. 그 시기에서는 금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들썩이면 전체 금융시장의 파장이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런 변화가 위험자산 전반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을 넘어서 상승했을 때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다 일제히 약세를 보였었죠. 반면에 2020년 코로나19 쇼크 당시에 PPI가 급락했을 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 지표가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 병목이라거나 자원 부족 이슈가 겹치게 되면 공급 부족 가격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2011년에도 공급망 이슈로서 PPI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사전에 긴축을 고려했었고 그해 하반기에는 위험자산 회피가 심화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XRP가 다른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금융기관 친화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많은 은행과 금융기업들이 XRP를 국경 간의 결제 수단으로 고려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XRP가 단순하게 투기적인 자산을 넘어서 현실 경제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PPI 충격으로서 이 페드의 긴축 기조 강화 전망을 강화했을 때 전통 시장의 매도 흐름에 XRP도 단기 조정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반면에 이번 PPI가 뚜렷하게 낮아진다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겠죠. XRP가 특히 금융사들이 사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서도 다른 알트코인보다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XRP의 상대 강도 지수 RSI가 오랜 기간 동안 과매도 구간에 머물러 왔다는 점입니다. 이 RSI 같은 경우는 매수랑 매도 심리의 척도인데요. 장기간 과매도 상태를 보인다는 것은 곧바로 저점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실제로 현재 XRP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주요 고래 지갑과 기관 계정들이 소량씩 XRP를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요. 이런 흐름을 하락장의 기회 매수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한 암호화폐 펀드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현재 XRP 자체는 과매도 영역에 진입해 있고 안정된 네트워크랑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조만간 반전이 올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26일에는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는 미국 가계의 소비 심리가 얼마나 꺾였는지를 보여주는데 미국 경제의 약 70% 이상이 개인 소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소비는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견고해 보였었지만요. 높은 대출 금리랑 증가하는 신용카드 연체율을 함께 봤을 때 이런 기반들이 의외로 약했다라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번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내려간다? 그렇다면 시장은 불경기 우려에 휩싸일 수가 있는 거고 한번 사례를 들어보자면 2021년 이때 미국의 소비 심리가 고점을 찍은 시기로서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상승세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들어가지고 소비가 점점 꺾이고 이 심리 지표가 내리막으로서 전환됐을 때 암호화폐도 역시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바가 있었죠. 이렇게 소비 심리랑 자산 시장은 동조화를 이루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심리도 미국 소비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한 2018년 말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됐을 때 소비 심리가 급락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요 코인들이 동반 하락한 바가 있었죠. 비슷하게 2022년 초 미국의 소비가 약화되던 시기에는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화됐었고 XRP도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물론 암호화폐가 영원한 안전자산은 아니지만요. 실물 경제의 위축은 대체로 위험자산 선호도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바로 예를 들어서 구글 트렌드에서 XRP나 리플 검색량을 보시면은 이 과거 시장이 하락할 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신규 매입보다 매도세가 강해지는 심리를 반영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투자자층의 특성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현재 XRP 시장에서는 이른바 초보 투자자랑 중급 투자자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둘의 대응이 상당히 다릅니다. 단순하게 우상향만을 바라보는 초보분들께서는 이 갑작스러운 나쁜 뉴스에 쉽게 당황해서 손절하거나 매물을 쏟아낼 수가 있다는 거. 반면에 중급 이상 투자자분들은 이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때로는 이런 조정기에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십니다.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요. 일부 계정은 소비 심리 충격으로 인해서 가격이 잠깐 주저앉았을 때 이 평균 체결 가격 이하로서 신규 매수 물량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미국의 소비 심리가 꺾여가지고 잠깐 동안 현물 시장에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런 수급 변화가 XRP 가격을 단단히 떠받치는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27일은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이 미국 연준의 핵심 물가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PCE 같은 경우는 연준이 장기 금리 결정하는데 가장 신뢰하는 물가 지표예요. 이번 발표 결과가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일 거고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럼 역시 금리 인하는 멀어졌다. 이런 신호가 될 거고 반대로 큰 폭의 하락세가 확인되면은 시장은 곧바로 위험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PCE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의 온도를 결정짓는 온도계인 셈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미국 연준이 내년 1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난 몇 달간 지속된 잭슨홀 연설부터 이어진 전 세계 시장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PCE 발표가 그 전망을 뒤엎는 서프라이즈를 줄 것인지 아니면 기대대로 물가가 꺾여가지고 나올지 이게 관건이겠죠. 실제로 연준 위원들도 최근 발언을 통해서 이 통제된 인플레이션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치가 페드의 다음 행보를 가늠할 리트머스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결과 자체가 이 연준의 기존 통화정책 기조가 올바른지 판단하는 핵심 단서인 거고 실제로 미국 연준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금리 경로 전망은요. 대부분 이런 PCE 수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 이번 결과에 따라서 경기 부양하거나 혹은 경기 긴축하거나 이 전환 시기가 수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의 원유 재고량 그리고 미국 연준 대차 대조표도 발표가 됩니다.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유가 움직임의 지표가 아니에요. 이 전 세계 공급과 소비의 균형을 보여주면서 곧 물가 압력과 경제 활동의 척도로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21년에서 22년 이 오일 쇼크 시기에 원유 재고가 급감하면서 글로벌 물가가 상승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번 주 발표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만약에 재고 감소 폭이 더 확대된다.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페드 측의 대차 대조표는요. 현재 미국 정부랑 연준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대차 대조표가 줄어들면은 실제로 시중에 풀리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늘어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뜻입니다. 현재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 기조를 유지 중에 있지만요. 만약에 이번 발표에서 대차 대조표가 예상보다 더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긴축 강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이 사실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금융위기 이후에도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2019년 말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본격화할 때 대차 대조표가 눈에 띄게 줄었고 그해 말에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심각하게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에 예상 이상으로 달러가 회수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대차 대조표 규모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이 단순한 유동성 감소를 넘어서 투자 심리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시장의 2차 폭락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차 대조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니터링하면서 후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 그렇다면 이런 지표들이 XRP 시장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의 핵심은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입니다. 이 모든 자산 시장은 궁극적으로 유동성의 강약에 따라서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준이 긴축에 나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서는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합니다. 이 반대로 연준이 완화 기조로 돌아선다면은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위험자산으로 몰리겠죠. XRP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XRP는 글로벌
글로벌 은행 송금망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화 가치 변동에 따라서 매력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가령 미국의 금리가 꺾이면은 보통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요. 원화 강세는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변화가 일으키는 이런 파도 위에서 XRP에 쏠리는 관심도 커질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단순하게 물가 수치나 금리 발표 결과에만 주목하시지만요, 그 뒤에서는 중앙은행 간의 기조 차이라거나 국제무역 상황들,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제조 중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더라도 이 중국이나 유럽의 경제 상황이 달라질 경우 이 자금 흐름들이 엇갈릴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2022년 한때 미국과 유럽의 금리 정책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유로랑 달러 사이의 강약 리스크가 커졌고, 그 결과로서 유로존 투자자들은 당분간 유로존 내부 자산에 머무르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도 이번 주 상당한 변수입니다. 이 대다수 분들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시장이 더욱더 주목하는 질문은 언제부터 금리를 내릴 것인가 여부겠죠.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랑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공존하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부담도 상당한 수준인데,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가계 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행이 내년 중에 금리 인하 시점을 언급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안도 요인이 될 거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하던 시기에는 이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유동성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은 미국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의 발언 하나만으로도 리스크 선호가 급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긴축을 계속 유지하겠다 신호만 준다면은 국내 투자자들은 더욱더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은행 발언 자체가 해외보다도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정부도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의 우호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의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디지털 자산 과세 제도가 개선될 경우 개인분들의 시장 참여가 한층 활발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은 11월 28일 금요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휴장을 하고 거래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얇은 시장 환경에서는 이 작은 뉴스에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직전에 기관과 거래들이 대규모 거래 숨겨졌다가 연휴가 시작되면서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모습이 종종 관찰됐었죠.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XRP 시장에서는 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대형 매수세가 나타나거나 보유 물량의 정리가 조용히 진행될 수 있는 시기라는 거.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쇼핑 지출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요, 이런 것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 미국의 소매 판매라거나 백화점 매출 신장률, 이런 것들이 예상치를 밑돌면은 이 투자자들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이고, 특히 이번 연휴가 지나면은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랑 사이버 먼데이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날에는 전례 없는 소비 붐이 일어나게 될 거고, 만약에 이번 연휴에 예기치 않은 금융 뉴스가 나온다면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거나 사이버 먼데이에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영향을 계속 미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장의 시선이 분산된 시기에는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급 변화가 예고 없이 폭발적인 움직임을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일정을 종합해보면요, 이번 주 금융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물가 흐름이 꾸준히 꺾이는가,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아직 살아있는가, 연말로 향한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거라는 거. 이렇게 정리된 세 가지 관전 포인트는요, 마치 삼각대처럼 이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주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물가가 완화되고 금리 인하 전망이 살아난다, 그럼 위험자산에는 대규모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죠. 또 반대로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면은 시장 자금들은 안전자산으로 무게를 싣고 암호화폐 시장은 조정 국면에 머물게 될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올해 초에 투자자들이 경험한 시나리오랑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PCE 결과가 예상보다 낮아진다면 이 위험자산 시장은 금방 반등 모드에 들어설 수가 있겠죠. 그러면 XRP도 상승 모멘텀을 타고 반등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반대로 물가가 의외로 높게 나오거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점을 미룬다면 당분간 시장은 조정 국면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양상들이 2022년 중에 한 차례 일시적인 조정 국면과 흡사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단순하게 데이터 결과에만 매달리면서 중요한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금융의 숨은 구조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물가랑 금리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경기 순환, 이 중앙은행 간의 기조 차이, 연말 자금 흐름이라는 거대한 매트릭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더라도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면 시장 자금들은 달러 자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과거에도 많은 투자자가 물가 지표 하나로서 시장을 급등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다가 오히려 또 다른 요소에 눌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전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XRP 리플 큰 거 온다, 이런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타이밍이겠습니다. 이 시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지 간에 이번 주의 일정이 그 방향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다져줄 가능성이 크고, 예를 들어가지고 물가가 계속 완화된다면 기관들은 다시 위험 자산을 늘리고 XRP 같은 실용성 높은 암호화폐에도 시장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아서 긴축 우려가 지속된다면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으로 돌아서고 XRP의 상승 동력은 다소 약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변곡점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이 11월 27일 PCE 발표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RSI 과매도 구간과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XRP가 저점권에서 반전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판단할 단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시장 흐름과 별개로서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 승인 심사라거나 이더리움의 퓨사카 하드포크라거나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중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이벤트는요, 직접적으로 XRP의 가격을 좌지우지하진 않을지라도 이 기관 투자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대형들과 기관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의 대량 매집 현상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큰손의 투자 관심이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으로 확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요 거래소들의 XRP 유통량 변화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거 랠리 직전에는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면서 매수세를 예고했는데 XRP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뚜렷하게 약화돼가지고 미국 연준에서 빠르게 완화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힘입어서 위험자산의 대규모 랠리가 발생을 하고 XRP는 연말까지 현재 가격보다 크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페드의 금리 인상이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 자금은 국채나 달러 같은 이런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XRP는 하락 조정이나 횡보를 면치 못할 수가 있겠죠. 이 기존 시나리오로는 물가랑 금리 변화가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이지 않고요. 완만하게 움직이는 상황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금 흐름들이 다소 분산되면서 XRP는 다른 주요 코인들과 비슷하게 박스권 안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렇게 이번 주 일정을 연결해 봤을 때 단순한 수치 발표의 연속이 아니라 내년 초의 금리 방향과 글로벌 자금 흐름을 가늠하게 해주는 이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시작될 이번 주의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이 시장은 언제나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의 편이니까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전에 이 지금이야말로 큰 물결을 읽어낼 준비를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좋은 시장은 준비된 자의 몫이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이번 주에 가시밭길을 무사히 헤쳐나가서 뛰어난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XRP 시장의 숨은 힘과 기회가 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일주일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이런 모든 이야기가 틀리지가 않았어요. XRP 큰 거 온다라는 이 제목에는 내년 상반기 시장 판도를 예고하는 메시지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모든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절대 놓지 마세요. 시장이 조용하다라고 해서 방심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서 이 시장의 진짜 방향을 읽어내려는 눈이 필요하고, 이 준비되신 분들만이 다음 시장의 큰 흐름을 잡아챌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항상 기회랑 위험이 공존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올해 한 해를 뒤흔들 조용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대비 단단히 하시길 바라고, 이 다가오는 시장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빠르게 모니터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매번 흔들어대지만 결국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흔들릴 때의 대응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투자 시장을 겪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패턴이 있죠. 상승장은 모두를 편하게 만들고 하락장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구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정말로 극명하게 달라지곤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께서 상승장을 기다리시죠. 차트가 초록색으로 물들고 호재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들드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드디어 내 차례인가 이런 기대를 품으십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 상승장은 행동의 시기가 아니라 정리의 시기에 가깝고,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될 타이밍은 지금처럼 조용하고 무겁고 모두가 지쳐있는 이런 구간들입니다. 하락장에서 언제나 비슷한 흐름들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이 투자 심리는 무너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혹시나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구간들을 견디지 못하시고 계획을 버리고 원칙을 버리고 결국에 시장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야말로 다음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이 사람은 단기 저점이 내려오면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미리 계산을 하고요. 그 구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정해두고요. 하락이 올 때마다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계획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단순해요. 낮을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문제는 모두가 그 원칙을 알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 하락할 때 불안해하지 않는 연습,
저점이 내려올 때 기회로 보려는 연습, 시장이 조용할 때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연습까지 이런 연습이 쌓이면은 이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원칙 매매가 정말로 어려우시다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보다 많은 투자금으로 운영하시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 남들이 얼마의 투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 기준을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나 이 시장을 감당이 가능하고 시장의 변화를 잘 맞춰가지고 대응할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원칙 매매를 잘 살려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끔씩 많은 자금이 아니라 1만원, 2만원으로 원칙 매매를 한번 연습해보면요, 생각보다 타점이 잘 잡힌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이 정보방에서도 무리한 비중을 목표 타점으로 걸어놓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이유도 이 메인 비중과 현실적인 원칙 매매 비중을 나눠서 대응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상승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가장 편하게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이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작 비트코인 가격은 주춤했습니다. 한때 12만 달러를 넘보던 비트코인이 이번 달 들어서 10만 달러 아래로 급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겁이 난 투자자들은 이번 사이클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최근에 10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극도의 공포 국면을 나타냈어요. 그만큼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온통 부정적인 뉴스뿐입니다. 문제는 식어가고 있죠. 물가는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흔들리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은 전부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고,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일까요? 잘 들여다보시면은 이 혼란 속에서 남들이 놓치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연준의 이번 결정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지난 몇 년 동안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예고된 장면에 가깝습니다. 이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2020년대 초반에 코로나 위기 때 전례 없이 막대한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떠받쳤죠. 그 결과로서 연준의 자산 규모는 4조 달러 남짓에서 9조 달러 이상으로 폭증했죠. 이 덕분에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유례가 없는 유동성 파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 자체가 바뀌었어요. 치솟는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면서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 QT를 통해서 시중의 돈들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풀었던 돈을 전부 다 회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 사이에 연준 자산은 9조 달러가 넘던 것이 최근에 약 6조 6천억 달러 수준까지도 줄었습니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돈줄을 죄다 보니까 이 금융체계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단기 자금이 말라가면서 은행 간의 금리가 급등하는 여러 가지 유동성 경색 신호가 포착이 됐고, 그리고 사실상 이런 흐름들은 처음이 아닌데요. 6년 전 연준은 이미 한 차례 QT 시행했다가 멈춘 적이 있었죠. 2017년부터 천천히 자산을 축소하던 연준 측에서 2019년 9월에 QT를 종료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에 미국 단기 자금 시장, 이 레포 시장 금리가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은행들 사이에서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시장 금리가 통제 불능으로 뛴 건데요. 여기에 당황한 연준 측에서는 이건 양적 완화는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수십조 원대 달러 자금을 시중에 긴급 공급했고, 사실상의 미니 양적 완화를 단행한 셈이겠죠. 그리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해 가을부터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요. 이듬해의 2020년 본격적인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자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2019년 말에 한때 7,000달러 되던 비트코인이 2020에서 2021년 이 유동성 장세 속에서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연준이 QT를 멈춘다는 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돈줄 조이기는 여기까지라는 신호이자 머지않아 통화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다는 암시예요.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에 기자회견 통해서 조만간 경제 규모에 맞춰가지고 보유 자산을 다시 늘려야 될 것이다 관련 언급을 남겼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통화 공급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연준 자산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이 명시적으로 양적 완화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한 건 아니겠지만 이 시장에서는 연준이 사실상 돈 풀기 모드로 기울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시경제 흐름까지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맥락들이 드러나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서 둔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경기 순환 사이클로 보면은 한바탕 뜨거웠던 경기가 서서히 식으면서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이 사이클도 공교롭게 겹쳐 있다는 거. 4년 주기로 찾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상 최근에 1에서 2년간 이어진 침체 장세가 과거 사례들과 비춰봤을 때 큰 저점 구간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거시경제 주기랑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비교한 차트를 보면요. 과거에도 경기 침체가 저점 무렵에 비트코인의 바닥이 형성됐고, 그 이후에 거대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도 마치 경기 사이클 저점과 비트코인 사이클 저점이 나란히 놓인 것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눈앞의 침체랑 공포가 오히려 다음번 급등 사이클을 준비하는 단계의 가능성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시 환경이 왜 비트코인에 중요한지 구조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말 그대로 생명줄입니다. 시중에 돈이 돌면은 웬만한 자산 가격은 다 같이 뜨고요. 돈이 마르면은 아무리 좋은 자산도 힘을 못 씁니다. 이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을 짓눌렀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로벌 유동성 축소였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시중 자금을 흡수하면서 투자자들은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몸을 피했고, 반대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었죠.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약 2조 4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유동성을 시장에서 걷어들였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 규모 어마어마한 돈이 증발한 셈인데 이 정도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만 하겠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멈추고 방향성을 바꿀 조짐이 보인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금리 환경이 바뀔 거예요. 미국 연준이 긴축 모드를 멈추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섰을 때 현금이나 채권의 매력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가 5%일 때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요인이 크지 않지만, 이 금리가 2에서 3%대로 내려오면은 이제 은행 이자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네, 이런 분위기가 퍼지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돈이 꿈틀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연준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 자체가 늘어납니다. 풀린 돈은 결국에 어디론가 흘러가기 마련인 거고, 처음에는 연준 측에서 국채 등을 사들이면서 금리부터 낮추겠지만 이 경제 전체에 돈이 넘치기 시작하면은 투자자들은 점차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지난 2020에서 2021년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풀린 유동성의 일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밀려들었어요. 로빈후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경기 부양지원금으로써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대거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들도 시중에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새로운 자산군인 코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연준의 QT 중단이 곧바로 QE 시작과 같은 뜻은 아니라는 건데요. 돈 빼기를 멈췄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돈을 마구 풀겠다라는 선언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시장은 항상 미래를 미리 보고 움직입니다. 연준 측에서 이제 그만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낸 순간 다시 한번 돈 풀겠다 이러고 기대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연준이 채권 매입 같은 유동성 공급을 시작하면요. 그 효과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자산 가격에 스며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돈줄 재기가 끝나고 풀기로 돌아섰다라면은 그때부터 시장의 큰 흐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돈의 흐름 변화로 어떤 자산이 가장 큰 혜택을 볼까 하는 점입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대체로 주식, 부동산, 원자재 할 거 없이 다들 분위기가 좋아지지만 이 상승폭은 제각각이라는 거.
특히 미래 성장성이 크고 이전에 가격이 많이 눌렸던 자산일수록 반등 탄력이 세게 나오곤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바로 그런 후보 중에 하나겠죠. 지난 혹한기 동안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은 데다가 전 세계 투자자층은 오히려 더 두터워졌습니다. 이제는 예전만큼 변방 취급을 받지도 않습니다. 글로벌 기관들도 슬슬 비트코인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공식 추진하고 있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 환경마저도 개선된다. 이 기관과 개인의 대규모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마련이 되는 셈이에요. 이쯤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사야 되나 정답은 누구도 모르겠지만 몇 가지 힌트를 더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 심리 측면에서 극도의 공포는 때로 기회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거. 역사적으로 모두가 비관에 빠져있을 때 이 담대한 매수를 한 소수가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많았었죠. 이번에도 상황 자체가 비슷해 보인다는 거고, 이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는 냉랭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른바 스마트 머니가 서서히 꿈틀대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한 가지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블록체인상에서 거액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 지갑들의 동향을 추적해보니까 최근에 가격 하락 국면에서 오히려 보유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에 5만 비트코인 이상을 한꺼번에 매집한 지갑들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2달간 장기 보유자들의 월간 순매수 규모가 평소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면에 겁을 먹은 일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보유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서 팔고 또 시장을 떠나는 모습들이 관측돼요.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고 있다, 이런 건데, 흥미로운 건 파는 쪽은 주로 겁먹은 개미들이고 받아가는 쪽은 여유로운 큰손들이라는 점이 재밌습니다. 다른 지표도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거래소의 자금 흐름을 보면 최근 바이낸스 등으로 대규모 달러 자금, 즉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동시에 거래소 내부 비트코인 예치량은 줄어들었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시장에 새로 들어온 총알은 많아지면서 매도용으로 풀린 비트코인은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현금을 손에 쥐고 싼 매물을 기다리면서 대기 중이고 정작 팔 비트코인은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겠죠.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최소한 지금 시장이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공포 뒤에서 누군가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저라면 적어도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내던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투자 전략도 그 기조입니다. 차라리 소량씩 분할 매수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포장에서 내 소중한 시드를 전부 다 날리는 실수만은 하지 말자라는 다짐이고요. 이미 여러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 공포에 판 사람은 늘 나중에 땅을 치고, 공포를 견디면서 묵묵히 모은 사람은 훗날 웃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그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은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공포가 앞면이라면은 그 기회는 반드시 그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면, 공포만 보다가 떠나가시지만요.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뒷면까지 기다린다라는 거. 이 결국에 투자는요. 미래를 미리 믿는 일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스스로의 판단을 지켜낼 줄 아는 일입니다. 결국에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구조를 이해하신 분들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미국 경제랑 시장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신규 주택가격이 기존 주택가격마저도 밑돌면서 주택시장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요. 주택시장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 파산과 대규모 해고가 팬데믹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요. 이 18세에서 34세 젊은 층의 고용 불안은 이미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 8천억 달러가 단기간에 사라지면서 이 시장에는 사실상 끝이라는 체념이 퍼져 있는 상황. 더더군다나 이런 지표들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이죠. 새로 지은 주택가격이 기존 주택가격보다 낮아지는 일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들이 잇따르면서 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고용시장은 극도로 위축되면서 정부가 필요한 경제 데이터를 제대로 발표하기조차 힘든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시장에는 좋은 뉴스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주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행사에서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말을 던졌습니다. 올해 9개월 동안 다우존스 지수는 48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었다. 바이든 시대는 최악이었고 경제는 자기 전문 분야다. 이 멘트가 사실상 경제 성적표는 내 덕이다라는 선전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자랑처럼 들리지만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이 트럼프가 특히 11월 5일과 관세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한테 11월 5일은요. 곧 선거 승리를 약속하는 날이자 미국 경제 도약의 전환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라는 게 단순한 보호장벽이 아니죠. 관세를 경제의 무기로 칭송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지고 미국 산업을 회복시켰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이런 발언들 자체가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국가 경제를 되살린 인물이다, 이런 것들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타락한 국가랑 인물들이 미국을 착취하려는 시대는 끝났다라고도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 관세 장벽을 세워서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 표면적인 그 발언 뒤에는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이 내 정책이 미국을 살렸고 나를 지지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트럼프의 목소리가 본인의 경제 영웅으로 포장을 하면서 관세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는 방향성으로 짜여져 있다는 사실, 연설 내내 강력한 자신감을 과시하면서 청중들을 압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 실제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요, 말 자체만 들어보면 상당히 분위기를 장악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이 연설 자체가 화려한 쇼처럼 보이지만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국가정책 방향성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연설과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국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 지난달에는 백악관에서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암호화폐를 모아가지고 국부의 일부로 보유하겠다라는 행정명령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은 즉시 5% 넘게 폭락하면서 85,000달러대까지 내려갔지만 곧 반등에 성공해가지고 89,00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상징하는 의미인데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국부로 인정을 했고, 이런 것들을 디지털 금처럼 다루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기축통화 시대에 금과 국채가 전략 자산이었다면은 이제 그 목록에 비트코인이 추가가 된 거고,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겨냥해서 워싱턴의 암호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달러 체제가 흔들리는 징후 속에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새로운 안전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에릭 틈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수백억 달러가 증발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공개석상에서는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다, 이 자산은 우리 시대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선언까지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채굴 투자회사 아메리칸 비트코인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이자 투자 책임자이고요. 이 과거에도 비트코인에 낙관적이었고 올해 초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견한 바가 있었는데요. 일반 개인분들께서는 이 가격 하락에 불안해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지닙니다.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의 최고 책임자의 아들이 한 말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단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는 무게감이 있는 셈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한마디가 시장 심리를 뒤집는 촉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실제 가격이 얼마나 반등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서사가 반전됐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절망과 공포가 지배하던 분위기가 일순간 달라진 셈이죠. 실제로 발언 직후에 비트코인 커뮤니티 반응이 뜨거웠고요. 주요 경제 매체들도 긴급 뉴스로 다뤘습니다. 여러가지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공포가 해소되고 기회가 왔다라고 평가했고, 실제로 주요 코인들은 소폭 반등에 성공했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험자산으로서의 전환 신호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낙관적인 건 아니에요. 일부는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번 발언을 돌파구의 신호로서 받아들이면서 적극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게 중요하고, 에릭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그 자체로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서사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는 또 연준에 관해서 언급을 남겼는데요. 5월달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면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게 시장의 연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 통화 완화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현재 시장 금리가 경제랑 고용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시사했습니다. 반면에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 측에서는 이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절하다라면서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입장까지도 밝혔는데요. 이렇게 연준 안팎에서도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채권 시장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실제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목표치를 웃돌아서 미국 연준은 섣부르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은 연말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이런 맥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수용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는 약해지고요.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쫓아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겠죠.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으려 한다는 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즉 달러 체제가 흔들릴수록 미국은 비트코인을 새로운 안전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울이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는 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도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준, 중간 시나리오는 연준이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를 서서히 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미국 경제가 점점 회복되고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도 안정세를 되찾게 될 겁니다. 이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계획들이 신뢰감을 주면서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미국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되는 거,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들이 위험자산으로 쏟아지면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의 상승세를 탈 수가 있겠죠.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지 간에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랑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지난 2020년 봄 당시 코로나 쇼크 때를 떠올려보면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추락했었지만 미국 연준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로 1년 만에 사상 최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이 당시 시장 상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이 폭락장을 매수 기회로 삼으셨었고, 반면에 뉴스 헤드라인만 쫓은 분들은 급등락 장세의 기회를 놓치셨죠. 결국에 똑같은 뉴스라고 할지라도 투자자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관점을 이해하셨다면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랑 현금 비중 조절로서 대응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거. 이 트럼프 부자의 발언은 단기 가격 움직임보다는 미국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에서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주요 암호화폐 펀드라거나 기관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인분들께서 그 흐름을 참고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중요한 거는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거시적인 구조랑 정책 변화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 이런 관점만 갖추신다면 흔들리는 이런 시장에서도 더 유연하고 자신감 있는 이 투자 판단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하락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릴 게 아니라 그 하락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정해두는 분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분들입니다. 이 지금 시장이 조용하고 리플도 비트도 큰 움직임도 없이 흘러가고 있어서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닐까,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만한 시점입니다. 근데 이 투자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분들은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매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과장되고요. 지금이 최악처럼 느껴지는 것은 결국 심리가 흔들린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에 시장이 하락하는 것과 반등이 나오는 순간을 내가 그 누구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하락의 시점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가 찾아오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겠죠. 항상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잘 잡아놓고 이 효율적으로 비중을 맞춰서 분할 매수의 대응을 잘 활용하시는 게 핵심인 거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어디서 분할 매수할까, 이런 구간이 길어지신다면요. 어떤 구조로 평단 관리해야 될까, 그리고 하락장이 길어진다면 다음 상승장에서 어떤 식으로 물량을 늘려갈까, 즉 지금의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하락을 활용할 설계도를 미리 그려두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하락을 하고요, 또 저점을 만들고 반등하고 또 다시 하락을 하고 또 다시 반등하는 이런 구조의 무한 반복 패턴입니다. 이 반등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끝없이 지칠 거고, 하락을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오히려 다음 상승장에서 편하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갇히시고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수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진짜 승부는 지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져 있느냐에 갈립니다. 지금의 하락이 두려움으로만 보인다면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한 거고, 지금의 하락이 기회의 설계도로 보이신다면 이미 다음 상승장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이 상승장에서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일 겁니다. 결국에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이 시장의 숨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에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XRP 2750원 단기 저점 매수가 무사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예상했던 단기 되돌림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가격 2800, 2900원 선까지 반등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순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막 빠지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팔아야 되나, 이거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못 산 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 마음이 한 번에 복잡해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왜냐면 저점 분할 매수, 단기 되돌림, 분할 익절까지 처음부터 시나리오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750원 구간은 단순한 반등 자리가 아니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바로 매수책을 안내드리면서 지금처럼 시장이 되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단기 분할 매도 전략으로서 다음 타점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시장이 올라타는 사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지금처럼 실시간 타점과 속보, 전략들이 중요해지는 시기에서는 혼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당일에도 5에서 10% 금방 손실 나버리죠.
그래서 실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속보 드리고 있는 신사 채널 리플 XRP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흔들릴 때 잡아드리는 손이 진짜 실력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자리에서는 더더욱 함께하는 게 안전합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고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원칙 지키면서 가신다면 이 시장은 결국에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흔들릴 때마다 답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겨낸 사람들은 한 가지 진실을 알고 계세요. 이 진짜 기회는 세상이 요란할 때 오지 않고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 그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난다는 사실. 이 공포는 늘 과장되고 바닥은 늘 조용합니다. 결국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원칙과 시야입니다. 오늘 영상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블룸버그 보도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얼핏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과 리플 XRP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무역의 구도라는 것들이 흔들리는 한편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특별한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평균 14.4%에 달하는 미국 수입 관세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IEEPA에 대해서 이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새로운 무역법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속보입니다. 만약에 미국 대법원 측에서 해당 관세를 뒤집으면요, 이미 걷어간 880억 달러의 관세를 환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악관과 고위 참모진이 한결같이 관세는 트럼프 경제 어젠다의 핵심이다 강조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판결 결과랑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재구축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보호를 위해서 관세 장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해졌다는 점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지점에서 숨은 증이 보입니다. 바로 암호화폐랑 대체 결제 수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 이 달러 패권의 균열이 가고 일부 국가들은 이른바 탈달러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죠. 이런 전환기에서 리플의 XRP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미 관련 지표들이 저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XRP 단기 보유자들은 최근에 평균 매입가 대비 약 10% 가까이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고, 통상 이런 지표들은 매수 기회로 간주될 정도로 저점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비트코인도 주간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면서 역대 두 번째로 과매도 상태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무역 분쟁 소식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XRP를 팔아치우는 국면이지만 이런 것들이 종종 단기 저점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체 플랜 소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온체인 지표는 얼핏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한 가지 맥락의 또 다른 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현재 벌어지는 일의 본질인데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 유럽, 기타 국가에 고유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특히나 IEEPA를 근거로서 한 새로운 관세는 법원 심리에서 경제적인 비상사태 선언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다시피 IEEPA는요, 본래부터 긴급 대통령 권한법으로서 주로 테러나 전쟁, 여러가지 대외 비상 상황에 쓰이도록 만든 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역 분쟁에 적용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사례인 건데, 여기서 하급심은 이미 이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했고, 이제 대법원이 그 법적 타당성을 최종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하게 법적 해석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역 보호주의 기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실제로 브라질을 포함해가지고 일부 국가랑 관세율 재협상을 벌여가지고 관세율을 낮춰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미국은 관세를 정치랑 전략적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고, 관세가 경제 어젠다의 근간인 이상 이 행정부는 비록 방식이 바뀔지라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맥락은 뭘까요? 이 바로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랑 암호화폐의 역할이 입니다. 미중 갈등과 미국 주도의 제재가 강화될수록 이 상대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겠죠. 실제로 브릭스 회원국들은 근본위 기반의 새 결제 시스템 논의를 하면서 XRP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랑 중국은 상대국 통화라거나 이 금을 통한 거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XRP는 처리 속도랑 거래 비용의 효율성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XRP는 미중 간의 어느 한쪽도 아닌 이 중립적인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자면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때 미국은 301조랑 232조 같은 이 기존 무역법으로도 관세를 부과했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고요. 근데 최근에 저급심에서 해당 관세가 패소하면서 큰 변곡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행정부는 상무부,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서 섹션 301, 122, 232, 338조까지도 여러 가지를 활용한 대체 수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계로 나눠봤을 때 먼저 대법원 판결이에요. 미국 대법원
대법원은 2026년 중반경까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당 IEEPA 관세가 유지되면 지금까지랑은 유사한 관세 체계가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효 판결이 난다? 행정부는 곧바로 두 번째 단계 대체 관세 조사에 돌입을 할 거예요. 이때 301조라거나 122조 그리고 혹은 232조나 338조의 활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122조 관세는 최대 150일 기한이 있고 301조는 조사 기간이 길면서 232조는 이미 일부 분야에 환해가지고 활용 중인 절차입니다. 즉 일단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실제 재부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이어서 세 번째 단계는 글로벌 반응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기존보다 느슨한 절차를 통해서 관세를 다시 붙인다면 그동안 국제사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무역 상대 국가들은 WTO 제소라거나 보복관세 혹은 제3국 화폐 사용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으로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대체 조치들이 시행 속도랑 범위에서 IEEPA보다 약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협상도 병행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브라질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수출 관세율을 일부 인하해주는 방식으로서 갈등을 완화했었죠. 이렇게 관세 정책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외교 경제적인 힘의 균형을 바꾸는 변수라는 이런 단계별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이해 관계자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가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로서 포장이 되지만 정작 대형 제조업체랑 소비자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중국과 그의 수출국은 관세로 인한 피해가 클 거고 협상력이 약해지면 실질적인 타격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의 참가자도 이런 혼돈 속에서 반응을 할 거예요. 여기서 투자자들은 정책 불확실성에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또 새로운 금융 질서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도 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XRP 보유자라거나 리플 회사랑 파트너은행, 결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이해 관계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미국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XRP를 중개통화로 사용하려는 기업과 중앙은행들의 이득이 커질 겁니다. 반면에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통 금융기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정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세 대체 방안이라는 말만 듣고 무역법의 기계적 변경에만 주목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께서 암호화폐가 무역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그 이상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두 흐름을 함께 보시면 그림이 완성이 되실 텐데요. 무역 정책이라는 표면 구조 아래에서는 이 달러 중심 체제랑 대체 결제 수단이라는 이 숨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XRP가 단지 트럼프 관세 하나만으로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믿는 거는 단순합니다. 결국에 그 기저에는 지정학, 금융, 기술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기업과 산업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리플이라는 기업이 XRP 기반 결제 시스템을 제공을 하죠.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이 송금 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해서 XRP를 중간 매개체로 쓰는 ODA 서비스를 금융기관에 공급하면서 그 거래 수수료를 일부를 챙기는데요. 이 과거에는 은행 간의 국제 송금에 며칠이 걸리고 그리고 높은 수수료가 들었었다라면은 XRP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거래는 3에서 5초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속도랑 효율에서 압도적인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 말 코인데스크 분석에 따르면요. XRP의 거래소 예치금이 10월 초 대비했을 때 3.36% 줄었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 투자가들이 매집으로 해석되는 역사적인 강세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시장 분석업체 센티멘트에 따르면요. 최근에 30일 동안 XRP의 단기 MV/RV 비율은 1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평균 10%가량 손실 상태에 있는데 통상 이 정도 수준이면 매수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경쟁 구도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전통 금융에서는 스위프트라는 글로벌 결제 메시징 시스템과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가 경쟁 자원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은 자체 디지털 위안을 개발 중이고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각자의 이점을 갖고 있겠지만요. 이 정보 통제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고요. 반면에 XRP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위에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이 정부 간의 긴장에도 중립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XRP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지만요. 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분쟁의 근본은 정치랑 전략에 있다 보니까 금융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송금과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런 시도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실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랑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극단적인 공포랑 암묵적인 기대가 공존합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관세 소식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추가 하락을 걱정하는 시각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체인 지표는 저점일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4월 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 당시 단기 투자자들이 포모 심리에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지만 곧 손실을 감수하는 매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뒤에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었고 현재 단기 투자자 SOPR 지표도 다시 1 밑으로 내려오면서 손실 구간 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캡츄레이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통상 이런 구간 지나가면은 바닥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오게 마련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희망이 아니라 신호에 주목하라는 건데요. 비트코인 주간 RSI 지표가 30 밑으로 내려간 거는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로
엄청나게 드문 일입니다. 즉 지금은 상당히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라는 거고, 리플 XRP도 역시 단기 매수자들의 평균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주 강력한 매도 압력이 해소가 된 셈이에요. 이런 지표들이 일반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높게 치는데 이제 사이클 바닥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여전히 이르겠지만요. 이 시장 구조가 완전히 전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곧 대법원 판결, 그리고 미중 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각국의 대응에 따라 가지고 전개의 방향이 정해질 거고,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신사채널 차원에서 다음 후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결국에 향후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자면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권한을 무효화하면서 미국이 준비한 대체 조치마저도 각종 법적, 절차적인 문제로 무산된다?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은 한층 더 격화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경우에 미국은 법원 판결로서 패배를 인정하고 또 막대한 관세 환금 부담에 대해서 안게 될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파괴적인 결과의 배경에도 금융 충격이 있는데요.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금 같은 여러 가지 전통 안정자산이라거나 이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런 시나리오에서 XRP는 대규모 채택이 동반되지 않는 한 큰 호재를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단기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일부 수정을 가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결국에 섹션 301, 12, 232 조합으로서 관세 정책을 재구성합니다. 이럴 경우에 일정 기간 혼란은 있을지라도 큰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부 품목에 한정하거나 대상국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조정을 할 겁니다. 이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등락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거고, 이 시나리오에서 무역 긴장 완화 움직임과 함께 탈달러 흐름도 여전히 주목받지만요. 이 급격한 구조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에 무게가 실릴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XRP 같은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가 제시하는 매수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들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브릭스 국가들이 XRP 기반 결제 테스트를 언급하거나 이 트레이딩 업체들이 XRP ETF를 선보이는 여러 가지 호재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최초로 XRP ETF를 승인했고요. 리플도 현지 은행과 협력 중에 있어요. 이런 움직임들이 XRP의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어서 최선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볼까요? 미국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합법으로 인정해버린 게 놀랍겠지만 이럴 때는 미국의 원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관계에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가 있을 텐데요. 애초에 무역 압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법적으로 확증받은 거니까 시장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사라져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기조가 확고하게 존속되면서 무역 상대국들이 다른 수단을 모색하겠죠. 즉 달러 패권은 단기적으로 강화되지만 이 탈달러화 이슈는 여전히 유효해진다라는 거. 이때는 XRP에 대한 대외 유입이 눈에 띄게 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분열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XRP 같은 대안 결제 수단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시나리오들은 2026년 상반기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개가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각국의 정부랑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움직일 거고, 미국 무역 대표부의 조치는 판결 직후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판결 전후의 수개월이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모두에 나타나는 지표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주부터 비트코인과 XRP는 RSI, MVRV 이런 것들의 매수 구간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지만 이 구조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한 크게 흥분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 플랜은 글로벌 경제랑 암호화폐 시장 모두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인 거고, 예고편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무역법 정치랑 디지털 결제 혁신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자면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회랑 위험 요인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감정이 들뜨기 때문에 원칙이 흐려지고요. 떨어질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대부분의 분들께서 투자할 때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가 하나 있죠. 바로 올라갈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려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건데요. 이 사실 시장이 올라갔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감정이 우리의 원칙을 흐르는 순간이 많다는 거. 조금만 더 오르면 다음 상승까지만,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결과적으로 분할 익절 타이밍을 놓치게 되겠죠. 반대로 하락할 때는 누구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빨갛게 물드는 걸 보면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더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들 때문에 오히려 가장 싸고 좋은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주 단순합니다. 이 상승했을 때 기분이 좋은 방법은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또 하락했을 때 기분이 편해지는 방법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시장이 좋을 때는 욕심 조절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챙기는 루틴을 잡아두고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현금 비중을 확보해놔서 내가 스스로 지금은 좋은 매수 기회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결국에 이런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원칙 매매가 존재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상승장에서 욕심에 흔들리고 하락장에서 공포에 흔들리면서 결국에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최악의 사이클이 반복될 거예요. 또 반대로 단순한 원칙이라도 꾸준하게 지키면은 상승장은 수익 실현의 기쁨이 되고요, 하락장은 기회가 길게 열리는 구간이 될 겁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을 기준으로 대응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원칙 하나가 향후 몇 년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그렇고 이전 영상들에서도 항상 원칙 매매 비중 조절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자주 설명드려도 결국에 막상 중요한 타점 혹은 시기가 찾아왔을 때 대응을 못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한다라거나 혹은 일하고 있어서 자고 있어서 못 보고 매도를 못하면 결국에 의미가 없어지는 게 사실이죠. 원칙 매매라는 게 어려우면 어렵고 또 쉬우면 쉽겠지만요, 이 적당한 비중을 잘 활용하면서 단기 고점에 목표 타점 걸어놓고 분할 익절을 목표로 현실적인 대응에 대한 구간 계획을 세워놓는 것을 추천드리고, 팔아야 하는 돈이에요. 못 팔고 나면 의미가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이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 전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